네, 배공개 시사 1번지 2부 시작합니다. 1번지 똑똑 월요일 모신 두 분입니다. 정진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춥죠? 네. 너무 춥습니다. 예,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선 국면 한번 살펴봅시다. 방금 전에 김철근 이준석 대표 정무실장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장성철 교수. 네.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도 전화 한 통 없다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주말에 만나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고 29일부터는 대구 경북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계속 이런 식의 갈등과 혼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결국 피해보는 건 윤석열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회견 때 그 아침 모두 말씀에 뭐 평론가처럼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평론가처럼 얘기를 하는 이런 내부적으로 밖에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또 민주주의다라는 것으로 받아쳤거든요. 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선거 치르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한심합니다. 정기남 대변인 보시기에 윤석열 후보가 왜 전화 한 통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자존심일까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물론 정치를 초보 정치인이다 할 수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말 본인이 어떤 것부터 챙기고 어떤 아젠다를 앞세우고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뭐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초보 수준이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본인의 고집 일정 부분 작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라든가 이것조차도 좀 쉽게 또 아주 폭넓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 나온 김에 이 문제 먼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는 좀 이따가 다루고, 그 전에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국민의힘 경선 때 토론을 16번이나 했는데 누가 봤냐. 토론해봐야 싸우기만 할 건데, 법정 토론 3번 지금 돼 있죠. 네. 그것만 하고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토론 많이 안 하고 싶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토론해봐야 싸우기만 한다. 국민의힘 경선 때 토론을 16번이나 했는데 누가 봤냐. 이 인식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인 입장은 잘 안 밝히는데 이건 이제 언론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시청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경선 때 TV 토론이 민주당보다 시청률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한 군데가 뭐 조금 나오더라도 그걸 다 합하면 10% 가까이 나왔고, 토론 자체 시청률이 낮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다음에 모든 언론이 다 받아서 쓰잖아요. 그런데 누가 봤냐. 그러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건 문제 있는 인식 아니에요? 앵커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그냥 윤석열 후보가 나는 TV 토론 자신 없으니 나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그냥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후보들 간의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정책들을 얘기함으로써 누가 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내보여야지 저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신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참모라도 좀 이재명 후보보다 토론 못할 것 같으니까 좀 나중에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은 법정 토론회 3번만 하시죠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토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줘서 비판받는 것보다 그냥 토론 좀 법정 토론회만 하고 비판받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 논란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TV 토론 안 하고 그러면 뭘로 후보를 판단하죠? 네거티브로만 하겠다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뭐 문제 있는 인식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전 좀 더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요, 윤석열 후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갈등을 조직화해내고 그 갈등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대안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 자체를 정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5년 동안 내가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어떤 비전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이것은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이기도 하고, 이 자체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무용론을 가지고 본인의 실현 리스크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계산으로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예. 그 너무 천박하다, 뭐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는 좀 과한 표현 같고요. 불리한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다라고 아니 얘기했어요. 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토론 16번이나 했는데 누가 봤냐.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과의 뭐죠? 뭐 간담회인가 뭐 국민과의 대화. 하잖아요. 그 시청률보다는 국민의힘 TV 토론 시청률이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국민과의 토론 해봐야 누가 얼마나 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앵커님, 저 윤석열 후보가 부적절한 말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제대로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얘기를 못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을 이렇게 당신 이런 말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제 혼내시기보다는 좀 전략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다른 때는 좋겠다. 제가 장성철 교수 말리느라고 조마조마한데 오늘은 일부에서는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런 TV 토론 무용론이라든지 이 정책 대결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뭐 침대 축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침대 축구는 축구를 통해서 이기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비유를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씨름판으로 보면요. 삿바 자체를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넘치고 있는 정권교체 지수에 등에 업고 소위 이른바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최대한 봉쇄해서 삿바 자체를 안 잡겠다고 하는데 씨름판에서 마지막까지 심판이 국민들께서 토론해라, 정책 검증해라 응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격패가 돼요, 실격패.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너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유불리로만 접근하면 더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옛날 천하장사 씨름대회 할 때 삿바 싸움으로 신경 엄청 세게 해가지고 천하장사 된 장사가 한 명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억나요. 우승을 했는데 그 뒤로 씨름판에서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누구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씨름 얘기해서 그래. 그 정진환 평론가님 말씀이 거의 뭐 99% 100%다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는 불리하니까 가서 애드립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말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비판 받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 안 하는 건 당연히 잘못됐죠. 해야죠. 그런데 전략적인 판단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국민 10사람 중에 7사람이 TV 토론을 하면 더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버티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저런 말과 워딩과 판단과 생각이 옳다,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무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안 넘어가요. 그렇게 꼬셔도. 자, 어제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 답변은 없이 끝냈는데 이렇게 사과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감성적으로 접근을 했더군요. 장성철 교수는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와 그 가족들이 티끌만큼 잘못도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 태도, 이런 것을 보는 건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부적절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과 발언이라든지 대응, 태도 등을 보였거든요. 일단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됐고 송구스럽다라고 몸을 낮춘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반쪽짜리 사과였다. 뭐 특별히 토를 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 국민적 요구 어떤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드셌잖아요. 근데 저는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편에 대한 지지 호소, 또 극적으로 또 어찌 보면 동정심을 유발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은 사과의 내용과는 좀 굉장히 동떨어진 반쪽 사과였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좀 다급하게 기자회견을 좀 배치한 것 같은데, 그랬더라면 좀 더 치밀하게 또 좀 국민적 정서에 뭔가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뭘 사과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겉핥기 사과했다. 겉핥기 예. 사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 사과는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기남 평론가님께서 뭐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아드님과 관련해서 사과할 때 동정심 불러일으켰잖아요. 아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고 그럼 김건희 씨가 동정심 불러일으킨 건 잘못된 거냐?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호소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대로 그것은 할 수 있으되 본질에 입각해서 기본적으로 정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얘기의 요지죠. 감성적인 동정심 유발하는 것, 남편 지지 이것으로 어찌 보면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었냐면요. 아니 저런 사과를 하려면 집에서 그냥 남편한테 하지 왜 국민의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 불찰이다, 너무 부끄럽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노여움 걷어달라, 많이 부족했다, 반성과 성찰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쪽짜리 사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역시 이번에도 누가 더 덜 잘못했냐 그 싸움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하시는 게 네. 누가 잘하나를 본 적이 없어요. 사과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보들이.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질의응답은 안 받았겠지만 아니 할 말만 하고 가는 거야? 라는 그런 비판 예. 상당히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해명 자료 내면서 여러 가지가 부정확한 것이었지 위조한 거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위조죠. 허위 경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우리 또 정의란 선배님이 얘기하신 반쪽 사과 또 일면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과를 할 바에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떤 노림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만 15년에 걸쳐서 최소 5개 대학에 뭐 허위 경력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처벌 달게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장성철 교수가 김건희 씨 관련 얘기할 때 뭔가 또 다른 상당히 극적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이거였을까요? 요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예. 약간 좀 수위 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부속실 없애겠다, 예. 영부인 호칭 안 쓰겠다, 그것을 좀 더 넘어선 센 예. 조치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대통령 임기 동안 나는 뭐 아예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 논의된 사항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예. 여기서는 좀 수위가 되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대통령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논의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려된 것 같습니다. 아내 역할, 뭐 예를 들면 영부인 호칭 폐지, 청와대 이부속실 폐지 검토 이런 얘기들이요. 이 순간의 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하나의 대책으로 내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요. 김건희 씨 문제를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정확한 역할을 해야지 오히려 감춰지거나 또 예를 들면 청와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비선 실세 논란이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는 예. 생각입니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네, 배국계 시사 1번지 똑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입니다. 그런데 장성철 교수 어제 김건희 씨 기자회견 한 날 네. 윤석열 대표가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김건희 씨 뉴스가 당연히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 원고를 봤다고 그러던데 일정 같은 것을 조율을 한다면 본인의 경제정책 공약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기사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고 그렇죠. 본인의 얘기를 본인이 이제 경제정책 발표한 것은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하여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지금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돼요. 어렵게 지금 뭐 봉합을 두 번에 걸쳐서 해놨지만
일정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일정이 오늘 하루 일정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내일 아침 신문과 언론은 어떤 데 주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우선순위와 판단을 해내는 게 결국 선대위의 전략적 단위고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그냥 후보에게만 맡겨진 상태로 간다면 어제 같은 일들이 계속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나는 일단 경제 정책을 준비했어. 그래서 발표하는 거야. 라는 이미지를 좀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걸 발표했으면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자분들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없이 원희룡 본부장하고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오히려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라는 비판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경제 공약 발표하는 것을 본인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아내 김건희 씨가 사과 회견을 한다는 것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뭐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경제 공약 발표하는 게 좀 묻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 경제 정책을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어서 덜 주목받기를 원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을 이렇게 것이고. 보면 되겠죠. 오히려 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과는 신용으로만 하는 것이고 아침에 언론이라든가 전체적인 관심을 사과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겠다. 내가 경제정책 공약을 내놓음으로 해서 그러면 반대죠. 아니 뭐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정책을 내서 어떻게 보면 분산시키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밑에 참모진들이 그거를 생각 못할 참모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니냐 뭐 그냥 해 준비된 대로 뭐 이렇게 후보가 결정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결정은 미디어 홍보 본부장이 하나요? 공보 단장이 하나요? 그거는 총괄 선대본부장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임태희 본부장 차원에서 예. 결정을 해야 일정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총괄 선대본부장 이렇게 시켜놓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꾸 안에서 총괄끼리 그러니까 뭐 본부장들끼리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6개 분과의 총괄 선대 본부장들과 그거를 6개 분과를 총괄하는 임태희 본부장과 제대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태희 본부장 같은 경우도 정치권 떠난 지 오래되셨고 예. 이런 큰 선거 치러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믿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좀 치고 올라가야 될 텐데 계속 이재명 후보 지금 아들 문제에다가 또 고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발언했던 것들 이런 데가 좀 잡혀가지고 그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제 아침에 이낙연 공동위원장이죠. 비전과 통합인가? 국가비전통합위원장 예. 후보랑 공동으로 하게 되겠죠. 그 하는 모습을 아침에 중계를 해주던데 이 부분이 가져올 효과, 영향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우선 이 소위 진보 진영 자체를 통합하는데 화학적 결합하는데 지금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해가는 과정에 있다. 한 축이 이를테면 이낙연 선대위 그동안 고문이었지만 국가 비전 위원장으로 통합위원장으로 모심으로 해서 사실상 호남에서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호남과 중도층으로 대변되는 지지층에게 이낙연 전 후보와의 화학적 결합을 보여줌으로 해서 예. 이제 우리 진영이 어느 정도 진영을 갖추고 있다. 이런 사인을 한번 준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 가장 어떤 진보 진영 내부에 가장 왼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 예. 소위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하기로 이미 이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이 결국 한 2%에서 4% 지지율이지만 뭔가 우리 진영 내에 어느 정도 땅 고르기는 끝났다. 이제는 앞으로는 중도 확장이다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원팀이 되려고 하면은 이낙연 지지했던 그런 측근들 또 관련된 참모들을 선대위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글쎄요, 과정이 진행 중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다 안 왔나? 그건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그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도 사실은 이낙연 후보 측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과 기존에 또 이재명 후보 측 했던 분들이 5대5로 예. 구성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이후에 아직도 이낙연 후보 지지자 중에서 여전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극성 뭐 또 지지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의 계기를 만들면서 시간을 가지고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신년 초에 네.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뭐 비전 투어를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왜 그렇게 투어를 좋아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유권자들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 그런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예. 근데 지금 각 당의 선거 운동을 보면은요, 다행이다 선거 운동인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야 상대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서 다행이다. 이재명 후보는 야 상대가 윤석열 후보라 다행이다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말 실수하고 뭐 행동 실수하면 이재명 후보도 또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저번 주에도 봐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뭐 자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발언 실수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어떤 유튜브 나가가지고 아유 나 주가 조작해가지고 3배 벌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 주가 조작해가지 조작이란 표현은 안 아니고 썼죠. 아이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실수 자기 고백들이 처음 주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변의 권유에 작전주를 의해서 샀는데 그렇게 됐다고 아니, 이야기를 작전주가 했잖아요. 작전주가 주가 작전주인지도 조작한 잘 거죠. 모르는 거죠. 처음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사다 보면 그때 주식을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그것이 본인이 작전주인지 아니었는지 자체도 사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 얘기를 꺼냈어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모처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긴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선대 분란이 빡 요란하잖아요.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설왕설래하는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붕 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야, 당신 우리 편일 수 있어. 우리가 뭐 나중에 총리가 됐든 연립 내각이 됐든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으니 함부로 결정하지 마. 나는 예. 사인을 줬다는 측면이라고 봐야겠죠. 저쪽에 못 가게 하는 것만 해도 큰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계속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묶어놓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안철수로 대표되는 중도층과 일부 호남 표심을 겨냥한 그런 어떤 의사 표현일 수도 있겠죠. 안철수 후보는 일단 정략적 판 흔들기다 관심 없다 이렇게 입장은 밝혔는데 정치는 모르죠 뭐 생물이니까. 그럼요. 지금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는 또 내부적으로 어떤 또 경랑이 불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를테면 민주당의 저런 제안,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오히려 상황에 더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1등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두 후보가 이제는 좀 새해가 이제 시작이 곧 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싸웠으면 좋겠어요. 드리면은 상대방 후보를 보고 지금 대선 후보 선거를 치르지 말고요. 거울 보고 선거 치렀으면 좋겠어요. 자기 얼굴 보고 선거를 치러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네, 1번지 똑똑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